3.4.2 표동과 저항.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료의 양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경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장에서 반도체를 다룰 때 이 반도체에 대한 정보는 진성 반도체, 즉 실리콘으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 아니면 P형 실리콘 반도체, 마지막으로 N형 실리콘 반도체, 뭐 어느 반도체가 되던 그 셋 중에 하나의 반도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이던 N형 실리콘 반도체이던 P형 실리콘 반도체이던 이 반도체 시료 내에는 전자와 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리뷰해 보면 전자와 홀의 개수가 같은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고 했죠. 전자가 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하죠. 반대로 P형 반도체는 홀이 전자보다 굉장히 많은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 양단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반도체 내부에 있는 전자와 홀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즉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홀들은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X는 0에서 X는 L 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정의되겠죠. 그래서 그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홀들이 움직여요.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전류도 홀과 같은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렉트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은 홀의 극성이 포지티브이고 일렉트론의 극성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반대 극성을 갖고 있는 일렉트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목에서 보면 표동, 즉 드리프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반도체 시료 내에서 일렉트론과 홀들이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 일정한 방향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렉트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즉 일렉트릭 필드 때문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홀과 일렉트론, 즉 차지 캐리어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때 움직인다, 이 표현을 드리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반도체 시료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전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표현됐죠. 즉 반도체 시료를 흐르는 전류 밀도 J는, 그러니까 전류죠. 전류는 그 반도체 시료의 전도도가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입자들은 전자와 홀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 합한 것을 반도체 시료의 전도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인가된 전압,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렇다면 이 반도체 시료의 저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옆에 이 수식을 보면 저항은, 이 반도체 시료의 저항은 R은 WT 분의 로 L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L, WT는 반도체 시료의 물리적인 크기가 되겠는데, 분자에 있는 L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시료의 길이를 L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끝을 0, 오른쪽 끝을 L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시료의 길이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겠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분모, 로는 조금 이따 보고요. 분모에 있는 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W는 반도체 시료에서 넓이, 반도체 시료의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크면 클수록 저항값은 작아진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료의 두께에 해당되니까, 두께가 두꺼울수록 또 저항이 작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료의 저항은 반도체 시료의 넓이에 반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한다. 또 반도체 시료의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 로라고 되어 있는 거, 저항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항율은 단위가 오hm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고유 상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저항율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은 커지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저항율과 저항에 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잘 흐르느냐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시그마 전도도와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WT분의 L 하고 로 저항율 대신에 전도도로 표현한다면 시그마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즉 전도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존의 반도체 시료에서는 홀과 일렉트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Q N 뮤 N 플러스 P 뮤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Q는 일렉트로닉 차지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 다음에 이거 N은 전자의 개수, P는 홀의 개수고, 뮤 N은 전자의 이동도 값이죠. 그 다음에 뮤 P는 홀의 이동도 값. 그래서 이 표현을 전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시료의 저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반도체 시료를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이 전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전류는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료 전체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전류가 전자에 의해서, 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기 이 배터리의 마이너스 전극에서 전자가 공급이 돼서 이쪽으로 반도체 시료 오른쪽 끝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이 반도체 실을 지나서 왼쪽 끝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그러면 전류는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것과 반대니까, 이때 전류는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 시료 왼쪽 끝, 여기 이 끝을 떠난 전자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 끝으로 흘러나가겠죠. 그러면 이 왼쪽 끝, 즉 X는 0인 이 지점을 떠난 모든 전자에 대해 전자가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나가겠죠. 에 대해 X는 L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가는 만큼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전자가 나가는 만큼 이 전자가 오른쪽 끝에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시료 내의 전체 전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점에서 홀은 어떻게 되겠어요? 홀은 이렇게 왼쪽에서, 여기가 이제 홀의 소스니까요. 홀이 이렇게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겠죠. 홀이 X는 L 여기에 도달하면 여기는 어떻게, 이쪽에서 전자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런데 홀이 이 XNL에서는 홀과 전자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하여 공급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없어지는데 여기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외부 회로를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홀은 또 이렇게 들어가서 재결합해서 없어지겠죠. 또 전자가 공급이 되겠죠. 홀이 오겠죠. 재결합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게 얘기했던 홀이 오른쪽 끝으로 x는 l에 도달하면 이 지점에서 전자가 공급이 되어서 전자와 홀이 만나서 재결합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전자가 다시 공급이 되고 홀이 또 흘러가서 재결합되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는 없어지는 만큼 공급되고 없어지는 만큼 공급되니까 전체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공이 여기 와서 이쪽 전자와 재결합해서 전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공의 입장에서는 x는 0에서 또 홀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간 전하 중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료로 홀이 유입되고 외부 회로로 전자가 유출되는, 이쪽 왼쪽을 보면 x는 0을 보면 여기는 전자가 외부 회로로 유출이 되고 여기서는 홀이 유입되는 거죠. 반도체 시료로. 이때도 여기는 재결합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재결합 그래서 여기서 재결합도 일어나지만 또 여기서 홀도 공급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일렉트론이 공급이 되어서 이 반도체 전체 시료 내의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니까 결국은 여기를 EHP의 양쪽을 EHP의 발생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3장 전에 배웠던 내용들, 일렉트론이 가전자 대역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전도대역에 있던 전도대역에서 전자가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발생된 전자가 다시 가전자 대역으로 내려온다, 즉 가전자 대역의 홀과 재결합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것이 회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생성되고 재결합된다는 의미가 이쪽 양쪽 끝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반도체 시료가 뭐 순수한 실리콘으로만 되어 있던, 아니면 이게 진성이죠. 진성 실리콘이냐 아니면 P형 실리콘이냐 N형 실리콘이냐 관계없이 어쨌든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실리콘은 일렉트론과 홀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료에 일정하게 흘러가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가로 안에 있는 항목이 이 반도체 시료의 전도도니까 저항값은 이 저항률과 전도도의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각각 저항률로 전도도를 사용해서 이 반도체 시료의 저항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4.3 이동도에 대한 온도 및 도핑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료에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반도체 시료를 흐르는 전류는 전도도와 반도체 시료에 인가된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시그마 전도도라는 것은 캐리어의 농도와 그 캐리어의 이동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온도가 반도체 시료가 반도체 시료의 주위 온도가 어떻냐, 증가하냐에 따라서 반도체 시료 내의 차지 캐리어의 이동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 반도체 시료 내의 불순물 도핑 정도에 따라서 차지 캐리어의 이동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동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시료에서 흐르는 차지 캐리어의 양, 즉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즉 이동도가 크게 커지게 되면 전류가 커지게 되고, 또 이동도가 감소하면 전류의 양도 줄어든다는 것을 조금 전에 확인했죠. 그래서 그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이동도가 온도 및 도핑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지 캐리어인 전자와 호울의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격자 산란과 불순물 산란, 이 두 가지가 반도체 이동도에 영향을, 반도체의 차지 캐리어인 홀과 전자의 이동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그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하는데, 즉 여기서 이제 이동도라는 용어가
항목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전자가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불순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실리콘 결정 격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많으면, 불순물이 많으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빨리 유지될 수 있냐, 아니면 감소하냐, 또 격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반도체가 온도에 따라서 이 불순물이나 결정 격자들이 어떻게 실리콘 내의 전자나 홀의 이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불순물이나 이 격자들이 다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받으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얘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서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서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게 되니까 떨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상태에서 홀이나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반도체 시료의 온도가 높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온도가 높을 때 주로 캐리어가 부딪히게 되는, 그러니까 캐리어의 움직임에, 이동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결정격자 레티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결정격자가 서로 결합에 의해서 그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걔들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표를 보면 캐리어의 이동도는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캐리어의 이동도는, 즉 이동할 수 있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반도체 내의 격자가 심하게 산란되므로, 즉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실리콘 격자가 사방으로 움직이게 되면, 묶여서,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데 이 실리콘 격자에 부딪혀서, 즉 산란이 될 수도 있겠죠.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들이 온도가 올라가서 더 심하게 움직인다면 부딪힐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캐리어의 이동도에는, 그렇죠, 캐리어 이동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온도 영역에서 온도와 캐리어의 이동도와의 관계는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보면 불순물 산란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동도가, 즉 캐리어의 이동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증가한다, 빨라진다, 이렇게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주요 메커니즘일 때는
T의 2분의 3승, 이건 비례 관계가 되겠죠. 이동도의 T의 2분의 3승으로 관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동도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가하냐, 낮은 온도의 영역에서는. 이것은 온도가 낮으면 실리콘 결정격자의 떨림도 줄어들 거고, 이쪽에서는 실리콘 격자가 높은 온도니까 심하게 움직일 수 있죠. 온도가 높으니까 열 에너지를 받아서요. 근데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실리콘 격자도 에너지가 낮겠죠. 낮은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심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불순물도 대전되어 있는 상태, 즉 뭐 마이너스 이온, 양이온으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상태, 도너 이온, 또 억셉터 이온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때 캐리어가 지나간다고 하면 온도가 낮을 때는 캐리어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되겠죠. 그러면 부딪힐 확률이 느리게 가는 것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전된 이온과의 상호작용이 더 강하겠죠. 빨리 지나가는 것은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간다고 하면 불순물에 크게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나 지금 이 낮은 온도에서는 불순물과 캐리어의, 즉 홀이나 전자와의 상호 대전된 작용에 의해서 낮은 온도일수록 상호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크겠죠.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부딪힐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동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impurity scattering 이 주요 원인이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동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 영역에서는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캐리어의 모빌리티, 이동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순물 농도가 증가하면 불순물 산란의 영향은 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300K에서 진성 실리콘의 전자 이동도는 1350 모빌리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300K에서 실리콘의 모빌리티는 1350입니다. 진성 실리콘에서요. 그런데 도너가 10의 17승의 농도로 첨가되면 N타입 실리콘에서는 전자 이동도는 700 정도가 됩니다. 약 반으로 줄었죠. 왜 줄었냐? 농도가 증가되니까 결국 그 반도체 내에서 캐리어가 움직이기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캐리어가 불순물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의 17승 이온화된 도노의 존재는 상당한 크기의 불순물 산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불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도체 내의 캐리어의 이동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이 전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X축은 불순물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10의 14승, 15승, 16, 17, 18, 19승.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순물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왼쪽은 모빌리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로 나와 있는 것은 각각 맨 처음에 것은 실리콘에 대한 모빌리티이고, 중간은 저메늄,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갤륨 아르세나이드에 대한 모빌리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자의 이동도 mu n, 그리고 홀의 이동도,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진성 실리콘에서 전자의 이동도가 135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성 실리콘이면 전자가 10의 1.5 곱하기 10의 10승이니까 이렇게, 이게 10의 14승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10의 10승 정도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350 정도 모빌리티가, 뭐의 모빌리티가, 실리콘에서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1350이다. 그런데 실리콘에 도핑을 해줬더니 얼만큼? 10의 17승을 해줬더니 그때 N타입 실리콘 반도체에서 전자 이동도는 얼마냐, 이렇게 해서 쭉 가보면 네, 여기가 700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왜 이러냐? 네, 불순물이 많아지니까 전자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니까요, 속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메늄이나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다 경향은 비슷하죠. 즉 농도, 불순물 농도가 증가하면 이동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모빌리티, 캐리어의 모빌리티는 물질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는 지금 실리콘 같은 경우에 전자 이동등 1350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저메늄에서의 전자 이동도는 여기가 2, 3, 여기가 2000, 3000, 약 300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갤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000, 3000, 4000, 5000, 5000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 물질마다 전자의 이동도는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물질이 반도체 재료가 실리콘을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순수한 실리콘에서 전자의 이동도는 1350이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